기원전 216년 로마 역사상 가장 큰 군대가 단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8만 명이었거든요. 해가 뜰 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해가 질 무렵에는 시체가 평원을 뒤덮었습니다. 포위망이 닫히는 순간 탈출구는 사라졌고 로마 병사들은 서로를 밟으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 살아남은 21살 청년이 있었고 그는 14년 뒤 똑같은 방식으로 한니발을 무릎 꿇렸습니다. 복수로 시작해서 전설이 된 남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나이 평원에서 벌어진 일은 군사학 교과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었는데 상식적으로 포위 섬멸을 하려면 적보다 병력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니발은 절반도 안 되는 4만으로 8만 로마군을 에워쌌거든요. 그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중앙에 가장 약한 병력을 배치하고 일부러 뒤로 물러나게 해서 로마군을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 양쪽에 숨겨둔 정예 기병과 보병으로 완전히 포위해버린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도망칠 곳도 없고 싸울 공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학살당했는데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검을 휘두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젊은 군사 호민관 스키피오는 이 아수라장에서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는데 말을 몰아 도망치는 동안 등 뒤에서는 동료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니움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다른 생존자들과 합류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암울했거든요. 일부 병사들은 로마가 끝났다고 했고 심지어 이탈리아를 떠나서 다른 나라 용병으로 살자까지 나왔습니다. 스키피오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듣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로마에 충성을 맹세하라. 맹세를 어기면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요. 병사들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는데 한니발이 로마에서 겨우 닷새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원로원은 미친 듯이 새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역 연령을 대폭 낮춰서 어린 소년들까지 끌어모았고 부자들에게 노예를 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무기가 부족하니까 과거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갑옷과 무기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모은 오합지졸 같은 군대가 카나이 생존자들과 함께 성벽 위에 배치되었고 그들은 한니발이 쳐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니발은 로마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가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인데 그는 단지 로마를 다시 지역의 작은 세력 정도로 되돌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카나이에서 이 정도로 처참하게 깨졌으면 당연히 로마가 항복하고 평화를 청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진군 대신 협상 사절을 보냈습니다. 로마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는데 그들은 사절에게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통보했거든요. 한니발이 포로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로마 원로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인질을 돈 주고 사오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한니발은 결국 남은 인질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래도 그의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의 여러 도시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한니발 편으로 돌아섰거든요.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전쟁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달랐는데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버텼고 한니발이 로마의 항복을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군대를 꾸렸습니다. 병력이 충분해지자 로마는 파비우스 전략이라고 불리는 지연전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잔인하게 실행했습니다. 한니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들은 이제 그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기대했는데 문제는 한니발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사람이고 그의 군대도 하나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었고 도시에서 도시로 뛰어다니며 로마군을 쫓아야 했지만 로마군은 그가 오는 게 보이면 바로 물러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로마는 시간을 끌면서 한니발의 동맹 도시들을 하나씩 응지했고 전선을 이탈리아 바깥까지 확장해 카르타고의 다른 거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전선은 스페인이었는데 티키누스 전투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한 스키피오의 아버지가 삼촌 그나이우스와 합류해 스페인 북부의 핵심 지역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카르타고가 한니발에게 보낼 증원과 보급이 막혀버렸고 기원전 215년쯤 되자 끊임없는 괴롭힘 때문에 한니발의 군대는 점점 야해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남아있던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은 형을 도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로마군이 스페인에 버티고 있는 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키피오 형제를 정면에서 격파해 몰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스드루발은 군대를 북쪽으로 이끌고 가서 에베르 근처에서 스키피오 형제와 맞붙었는데
그는 카나이에서 형이 썼던 것과 거의 같은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가장 약한 이베리아 병사들을 중앙에 얇게 세우고 양 옆에 아프리카 정예보병을 배치한 뒤 기병을 날개에 둔 거죠. 전투가 시작되자 로마 중무장 보병이 이베리아 전열을 밀어붙였고 예상대로 중앙이 오목하게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스드루발은 카나이 때처럼 포위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된 겁니다. 이베리아 병사들이 카나이 때 한니발의 병사들처럼 버텨주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로마군은 그 틈을 뚫고 나왔습니다. 돌파구를 연 로마군은 도망치는 이베리아인들을 쫓는 대신 바깥으로 방향을 틀어 카르타고 중무장 보병을 역으로 포위해버렸고 사기가 치솟은 로마군은 하스드루발의 정예병을 베어 넘겼습니다. 결국 그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베라 전투 이후 스키피오 형제는 남쪽으로 진격해 이 전쟁의 발단이 된 도시 사군툼까지 탈환했고 기원전 211년까지 스페인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카르타고는 위기 상황에 한니발의 또 다른 형제 마고와 하스드루발 기스코라는 장군을 스페인에 추가로 파견했는데 스키피오 형제에게 이 상황은 오히려 완전한 승리를 거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베리아 용병 2만 명을 더 모집해서 군대를 5만으로 늘렸고 새 카르타고 장군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형제는 군대를 나눠서 스키피오 장로가 3분의 2를 이끌고 마고와 기스코를 치러갔고 그나이우스는 나머지로 하스드루발을 직접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스드루발은 이베리아 용병들이 오직 돈에만 충성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전투 전날 밤에 그들에게 뇌물을 줘서 로마군을 버리게 만들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그나이우스에게는 병력이 거의 남지 않았고 카르타고군을 상대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스키피오 장로도 이베리아 병사들과 누미디아 왕자 마사니사의 군대에게 포위당했는데 새벽 기습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습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나이우스도 한밤중에 도망치다가 군대가 추격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키피오 형제가 죽자 로마는 7년 동안 쌓아온 스페인 영토의 거의 전부를 잃어버렸고 하스드루발은 마침내 형을 돕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스키피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티키누스에서 직접 구해냈던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던 삼촌이 둘 다 스페인 어딘가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키피오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슬픔은 천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복수심이었죠. 원로원이 스페인 전선을 맡을 지휘관을 모집했을 때 24살의 그가 손을 들었는데 유일한 지원자였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던 원로원은 결국 그를 프로콘술로 승진시켰습니다. 스키피오는 성인이 된 이후 내내 카르타고와 싸우며 살아왔는데 티키누스에서 아버지를 구했고 카나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로마가 무엇을 시도하든 한니발은 항상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프리카인들처럼 싸워야 한다고요. 기원전 210년 말 스페인에 도착한 스키피오는 겨울 동안 군대를 훈련시키며 한니발의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한 새로운 진영을 연습시켰습니다. 그는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고 그 기회는 기원전 209년에 찾아왔습니다. 새 장군을 한 번에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안 스키피오는 빠르고 정밀한 공격이 필요했는데 하스드루발과 기스코가 스페인 서부에서 반란 진압에 나선 사이 스키피오는 병력을 카르타고 스페인 식민지의 심장부인 새 카르타고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도시는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 함락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스키피오와 그의 군대는 단 하루 만에 점령해버렸습니다. 새 카르타고에서 스키피오는 카르타고가 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잡아둔 인질들을 풀어줬는데 이 결정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많은 스페인 부족들이 스키피오를 해방자로 보기 시작했고 그의 편으로 몰려들었거든요. 다음 해 스키피오는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있는 하스드루발을 공격했습니다. 하스드루발은 첫 번째 평탄면에 투창병과 투석병을 배치하고 그 위에 중무장 보병을 대기시켰는데 스키피오는 재빨리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로마 선봉대가 산을 향해 돌격하자 돌과 창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계속 전진해 첫 번째 평탄면에 도달했고 하스드루발의 경보병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고군이 이 전투의 시선을 빼앗긴 사이 스키피오는 남은 병력의 절반을 언덕 왼쪽으로 몰래 우회시켰고 부장 레리우스에게 나머지를 이끌고 오른쪽으로 기어오르게 했습니다. 스키피오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한 하스드루발은 자신 있게 본대를 진영 밖으로 배치했는데
그 순간 스키피오와 레리우스가 양쪽에서 동시에 들이쳤습니다. 이 전법은 훗날 스키피오 샌드위치라고 불리게 되는데 거의 포위당할 지경에 이른 하스드루발은 정예병을 이끌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그가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군이 추격보다 전리품 약탈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었죠. 전황이 기울어지는 것을 본 카르타고는 하스드루발에게 즉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가서 형과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원전 207년 하스드루발은 11년 전 형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길로 3만 명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갔는데 그는 알프스를 무사히 건넌 뒤 형 한니발과 만날 지점을 조율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실수가 됐습니다. 전령이 로마군에게 붙잡혀버린 거죠. 하스드루발이 로마로 진격해 들어오는 정확한 경로를 알게 된 두 명의 집정관은 병력을 모아 메타우루스 강 근처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탈진한 카르타고 군대는 전투를 강요당했고 완전히 괴멸되었는데 하스드루발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남은 병사들을 모아 로마 전열 정면으로 돌격하며 최후를 맞았습니다. 며칠 뒤 한니발의 진영 앞에 로마 기병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뭔가를 성벽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게 바닥에 굴러떨어졌을 때 한니발은 숨이 멎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하스드루발의 잘린 머리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한니발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카르타고의 운명이 놓여있다고요. 기원전 206년까지 스페인의 카르타고군은 젊은 스키피오에게 연이은 패배를 당하고 있었고 마고와 기스코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카르타고를 위해 싸웠던 이베리아 부족들이 줄줄이 로마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거든요. 이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로마 장군을 저지하기 위해 마고와 기스코는 힘을 합쳐 7만 4천 명의 대군을 모았습니다. 기원전 206년 봄, 두 군대는 엘리파라는 도시 근처에서 마주쳤는데 스페인 전체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질 최종 결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스키피오는 로마의 전형적인 진영을 배치했는데 중앙에 숙련된 중무장 보병을 두고 양쪽에 스페인 동맹군 날개의 기병을 뒀습니다. 마고와 기스코는 똑같은 형태로 맞섰고 병력이 더 많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양측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고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바로 스키피오가 노린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카르타고군은 로마군의 진영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늘어서게 됐거든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스키피오는 병사들을 깨워 전투 준비를 시켰고 기병대를 보내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카르타고 진영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됐다고 생각한 마고와 기스코는 서둘러 병사들을 깨우고 배고프고 지친 군대를 전장으로 내보냈는데 그들이 진영을 갖추고 로마군을 쳐다봤을 때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예상했던 전형적인 로마 진영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배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스키피오는 가장 강한 로마 중무장 보병들을 카르타고군의 가장 약한 이베리아 동맹군 정면에 배치했고 경보병들은 전투 코끼리와 마주 서게 했습니다. 반대로 자기 편에서 가장 약한 이베리아 동맹군은 카르타고의 최정예 아프리카 중무장 보병 정면에 세웠거든요. 스키피오가 공격 명령을 내렸을 때 이미 병력을 재배열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로마 보병이 카르타고 전열에 가까워지자 스키피오가 신호를 보냈고 중무장 보병들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바깥쪽으로 달려나가며 전열을 길게 늘렸습니다. 스키피오의 병사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움직였는데 길게 늘어난 로마 전열은 카르타고군 중 가장 약한 부분을 양쪽에서 휘감아 고정시켰습니다. 경보병들은 나팔을 불어 코끼리들을 놀라게 했고 겁에 질린 코끼리들이 방향을 틀어 카르타고군 쪽으로 달려가 자기 편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양 날개의 스페인 동맹군은 로마 군단병들을 상대할 수 없어 순식간에 학살터가 됐는데 스키피오는 가장 약한 자기 편 이베리아 병사들에게 천천히 전진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느린 위협 때문에 카르타고의 최정예 부대가 날개를 돕기 위해 옆으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들은 바로 옆에서 아군이 학살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스코의 양 날개가 먼저 무너져 달아나기 시작했고 스키피오의 기병과 정예의 중무장 보병들은 안쪽으로 파고들어 아프리카 보병들을 압박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다는 걸 깨달은 기스코가 후퇴 명령을 내렸을 때 카르타고군은 이미 4만 8천 명이 넘는 병력을 잃은 뒤였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엘리파 전투를 스키피오의 걸작이라고 평가하는데 마고와 기스코는 결국 스페인을 떠났고 반도 전체의 지배권은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스키피오는 바르카 가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는데 아직 마지막 바르카인 한니발이 남아 있었고
그는 그의 고향 땅에서 쓰러뜨릴 생각이었거든요. 로마로 돌아온 스키피오는 정복자이자 영웅으로 환영받았는데 아직 30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기원전 205년 집정관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승리는 누미디아 왕 마사니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그는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로마가 될 거라 판단하고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가 최강의 누미디아 기병을 자기 편에 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원로원이 집정관이 된 스키피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아주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카르타고를 직접 치겠다고요. 원로원은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파비우스 마시무스가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의 지연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었고 한니발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키피오는 단호했는데 이 방법이야말로 전쟁을 끝내고 로마의 승리를 확실히 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원로원은 결국 그에게 시칠리아의 지휘권을 줬는데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언젠가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할 거라는 걸요. 시칠리아로 건너간 스키피오는 카르타고를 공격할 지원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이 로마 전역에 퍼지자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나이 전투의 생존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10년 넘게 겁쟁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2등 시민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스키피오가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그들은 공화국 전역에서 시칠리아로 몰려들었고 1년 안에 스키피오는 3만 명의 군대를 모아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기원전 204년 드디어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상륙한 스키피오는 마사니사와 그의 군대와 합류해 카르타고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항구 도시 우티카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키피오의 출현 소식은 카르타고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고 그들은 하스드루발과 누미디아 동맹군 왕 시팍스를 보내 로마군을 막게 했습니다. 시팍스는 중재 역할을 자처하며 평화 협상을 시도했는데 스키피오는 이 협상을 적 진영을 정찰할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그의 첩자들은 모든 출구 위치를 표시했고 진영 전체가 불이 잘 붙는 마른 나무로 지어졌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한밤중 스키피오는 마사니사와 병사들을 시팍스의 진영으로 보내 오두막 곳곳에 불을 지르게 했는데 마른 나무와 강한 바람이 불길을 순식간에 키웠고 진영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누미디아 병사들은 실수로 불이 난 거라 생각하고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출구로 몰려갔는데 진영 밖에는 무장한 마사니사와 그의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카르타고군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듣고 불을 끌어 뛰어나왔는데 출구에는 스키피오와 그의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스키피오는 거의 5만에 달하는 적군을 박살낸 거죠. 카르타고는 재빨리 3만 명의 또 다른 군대를 꾸려 스키피오와 맞섰지만 스키피오는 또다시 스키피오 샌드위치 전법으로 그들을 빠르게 격파했습니다. 전투 후 마사니사는 시팍스를 사로잡아 누미디아 전부의 왕이 됐고 희망이 사라진 카르타고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니발을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귀국 명령을 받은 한니발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게 고향이 무너지는 순간 무의미해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병사들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해에 나섰습니다. 기원전 203년 한니발은 34년 만에 아프리카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스페인에서 보내고 성인의 대부분을 이탈리아에서 싸우며 보낸 그에게 고향은 오히려 가장 낯선 땅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카르타고 성 밖에 진을 쳤습니다. 카르타고 원로원은 남은 병력과 전투 코끼리까지 모두 그에게 넘겨줬고 한니발은 스키피오와의 최후 결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두 장군의 군대는 자마는 마을 근처 평원에서 마주했습니다. 스키피오와 한니발은 통역을 대동하고 말을 타고 전장 중앙으로 나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45이 된 한니발은 훨씬 젊은 상대를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행운이라는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정부와 같다. 10년 전 나는 로마를 무릎 꿇렸지만 지금은 평화를 구걸하러 온 늙은이일 뿐이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일 행운은 너에게도 똑같이 할지 모른다. 지금 평화를 맺고 영웅으로 돌아가라고요. 스키피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한 짓들을 많이 했다. 내일 가서 박살내주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고대 세계의 운명을 놓고 벌이는 최후의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한니발은 먼저 전투 코끼리 헐슨마리를 맨 앞에 배치했고 그 뒤에 세 줄의 보병을 뒀습니다. 첫 번째 줄은 켈트 동맹군과 이탈리아 용병, 두 번째 줄은 새로 징집한 카르타고 병사들, 세 번째 줄은 15년 동안 함께 이탈리아를 누빈 최정예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진영을 보고 세 줄의 대열을 세우되 한 가지 큰 변화를 줬는데
대열을 가로로 펼치는 대신 여러 개의 세로엘처럼 배치하고 그 앞을 가벼운 보병으로 가려서 한 줄로 꽉 찬 전열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기병은 마사니사의 누미디아 기병을 한쪽 날개에, 로마 기병을 다른 쪽에 배치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양측 기병이 먼저 돌격해 충돌했는데 이번에는 누미디아 기병이 로마 편이었고 카르타고 기병은 순식간에 밀려났습니다. 한니발은 즉시 전투 코끼리들에게 전진 명령을 내렸고 코끼리들이 로마 전열에 가까워졌을 때 스키피오는 경보군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감춰져 있던 세로 통로들이 드러났고 코끼리들은 창과 방패의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며 돌진할지 열린 길로 빠져나갈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통로 쪽으로 움직였고 사방에서 투창이 날아들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공포에 질린 일부는 방향을 틀어 카르타고 기병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로마와 누미디아 기병이 남은 카르타고 기병을 전장에서 몰아내자 자마 전투는 순수한 보병 싸움이 됐습니다. 양측 보병이 서로를 향해 돌격했고 카르타고의 켈트 동맹군이 로마 전열과 부딪혔는데 전투는 피비린내와 시체로 전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증오로 불타오른 켈트 전사들은 초반에 큰 기세로 스키피오의 첫 번째 대열을 밀어붙였지만 스키피오의 지휘 아래 로마군이 재정비에 성공하자 켈트인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니발은 두 번째 줄을 투입했고 카르타고의 새 병사들이 지친 로마군을 맹렬히 들이쳐 전열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대열이 붕괴되자 스키피오도 두 번째 줄을 투입했고 전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천천히 로마가 우세해지기 시작했고 카르타고의 새 병사들이 힘이 빠지자 한니발은 후퇴를 명령했는데 로마 병사들이 추격하는 순간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후퇴하는 두 번째 줄이 지친 로마군을 한니발의 최정예 베테랑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유인하고 있었던 거죠. 스키피오는 즉시 추격을 멈추고 물러나라고 명령했고 양측은 숨을 고르며 다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두 장군은 마지막 남은 병력을 새로 배치했고 결국 두 군대는 각각 하나의 거대한 전열을 형성했습니다. 15년 전 카나이에서 저 베테랑들은 8만 로마군을 포위해서 학살했고 오늘 자마에서 그 학살의 생존자들이 복수하러 왔습니다. 한쪽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고 다른 한쪽은 죽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리턴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신호가 떨어지고 제2포에니 전쟁의 최후 결전이 시작됐는데 카나이 베테랑들의 리턴 매치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난투전이 됐습니다. 로마 생존자들이 가진 힘을 모두 쏟아부어도 1시간이 지난 뒤 한니발의 베테랑들은 여전히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서서히 로마군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경고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운이 나를 버린 것인가? 그때 전장 너머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먼지 구름이 보였습니다. 스키피오는 미소를 지었는데 누미디아 왕 마사니사와 그의 기병대가 적 기병을 몰아낸 뒤 전장으로 되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번개처럼 달려와 한니발의 전열 뒤를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한니발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로마 기병이 돌아오기 전에 보병전에서 승부를 끝내야 했지만 시간을 벌지 못했습니다. 카르타고 전열은 무너졌고 2만 명이 자마 전투에서 죽었으며 또 다른 2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한니발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쳤고 카나이 생존자들은 전장에서 환호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14년 동안의 수치와 고통에서 마침내 해방된 겁니다. 자마에서 한니발이 패배하자 카르타고는 즉시 평화를 청했고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카르타고의 영토는 도시 주변의 좁은 지역으로 줄어들었고 그들은 다시는 아프리카 밖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가 가진 모든 전함을 시민들 앞에서 직접 파괴하게 했고 앞으로 50년 동안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키피오는 로마로 돌아와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자마에서의 승리를 기념해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카르타고가 무너지자 로마는 지중해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빠르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니발은 정치인이 됐지만 부패 척결을 시도하다 많은 적을 만들었고 결국 카르타고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로마 첩자들의 추적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했는데 기원전 183년 64세가 된 한니발은 흑해 근처의 작은 왕국에서 결국 로마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때가 왔음을 깨달은 그는 반지 안에 숨겨둔 독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기다리느라 미움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로마인들을 더 이상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요. 같은 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도 추방지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질투심 많은 원로원 의원들에게 부패 혐의를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새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조국이여,
너희는 내 뼈조차 가지지 못하리라고요.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모두가 불행하게 죽는 씁쓸한 결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후로 훨씬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패했지만 여전히 냉혹한 상인들이었거든요. 로마가 그들을 빚더미에 묻어버리려 했는데도 그들은 다시 장사에 매진해서 빠르게 부를 회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쯤 되자 카르타고는 전체 배상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졌고 실제로 로마에 가서 지금 당장 모두 갚겠다고 제안했는데 로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배상의 목적은 50년 동안 고통스럽게 버티게 하는 데 있다며 계획대로 50년에 걸쳐 갚으라고 한 거죠. 카르타고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배상 계획대로 갚아나갔고 기원전 151년에 예정대로 마지막 분할금까지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한편 전쟁 중 로마 편으로 돌아섰던 누미디아 왕 마사니사는 카르타고 자녀 영토를 조금씩 잠식하며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전쟁 후 카르타고는 전쟁을 하려면 로마에 먼저 허락을 구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미디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로마에 사절단을 요청했고 기원전 150년 이른이 넘은 원로원 의원 카토가 카르타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도시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본 카르타고는 놀라울 정도로 활기차고 부유했습니다. 카토는 충격을 받았고 로마로 돌아간 뒤 원로원에서 연설할 때마다 같은 말로 끝맺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고요. 결국 로마는 기원전 149년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고 3년 뒤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도시는 불타올랐고 생존자들은 노예로 팔려갔으며 로마는 그 땅에 소금을 뿌려 영원히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끝은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스키피오는 적을 무너뜨렸지만 조국에 버려졌고 한니발은 전설이 됐지만 도망자로 죽었으며 카르타고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카나이에서 시작된 복수국은 결국 모두를 삼켜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